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40대에 접어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최근 맡은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곧 있을 승진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간 자리이기에 저 역시 이번에는 기대가 커요. 이렇듯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한참을 골머리 썩어오던 일이 마무리된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무척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딸 자식이라고 해서 그저 시집가서 집안에만 머물기를 바라는 부모님들 잘 안 계시겠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어릴 적부터 독립적이었던 것을 흠족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 성격을 평생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제 성격에 대한 지적을 받기 시작한 것은 결혼한 이후부터였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일 척척 잘해내는 제게 사탕 발림을 쏟아내던 남편 태도가 돌변했을 때는 저 역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 내가 독립적인 게 좋다며. 어른들 인생은 어른들 인생이고 우리들 인생은 우리 인생이라며. 그거야 다 결혼 전 얘기지. 유부녀가 결혼했으면 자기 인생이나 친정보다 남편 내조나 시댁 일에 더 신경 쓰는 게 맞는 거지.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당신처럼 네 거 내 거 따져가며 이기적이게 구는 여자가 어디 있나? 내가 이기적이야? 만날 자기 본가만 챙기면서 우리 친정 식구들 찬밥 취급하던 게 누군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이런 싸움이 비일비재한 그야말로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겹게 싸우면서도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남편의 저런 행태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남편은 유부녀로서 아내로서의 제 역할에 대해 항상 요구하는 게 지나치게 많았으니까요. 정작 저와의 결혼으로 자기도 유부남이 되었으면서 유부남의 책임 같은 건 한 번을 입에 올리지 않은 남편이었으니 제가 얼마나 결혼 생활 중에 불만이 컸을지 여러분도 대강 짐작이 가시겠죠. 아마 남편이 연애할 적부터 이런 본성을 드러냈다면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남자하고 결혼할 생각을 했겠어요.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제게 지극정성인 사람이었어요. 윤주 씨, 윤주 씨가 보고 싶어 하던 캐스팅으로 뮤지컬 공연 열려서 예매해놨어요. 성태 씨,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세상에, 감동이다. 윤주 씨 하는 말인데 제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20대에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만나 속절없이 빠져드는 철없는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만날 때 이미 둘 다 30대에 접어들어 사회생활 한 만큼 해보고 세상 경험도 어느 정도 해본 한마디로 마냥 순진하기만 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동안 사람 보는 눈은 있는 편이라고 자부하고 살았고요. 그저 잠깐 제 환심을 살 작정이었으면 얼마 안가 제게 들켰을 겁니다. 하지만 연애하는 2년 내내 제가 했던 사소한 말 한마디 가볍게 지나치지 않고 기억했다가 나중이라도 챙겨주는 건 물론이었으니 저만 하면 내게 충실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도 당연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만난 사람이다 보니 연애 시작할 때부터 이미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의 저런 자상한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결혼 후에도 저렇게 아내에게 충실하며 다정하게 지낼 거라 생각하니 결혼도 꼭 나쁘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3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 시점에 제 손이 형제 자매는 이미 다 제 짝을 찾아서 독립한 상태였어요. 저 혼자 남아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까지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부모님께서 집을 줄이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회사 근처에서 출퇴근하기 편하라고 자취를 시작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와 있으니 두 분 규모에 알맞은 집으로 옮기자는 말씀이 나오신 거죠. 엄마, 그래도 이 집은 우리 평소 살던 원래 집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아?
어차피 우리 두 사람만 지내게 되고 자식들 다 출가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다 이 근처에 사는데 굳이 본가 와서 자기 짝들이랑 불편하게 여기 와서 잘 일도 없을 거고 이만하면 딱이야. 너무 크면 관리하기에도 힘들고. 저희 엄마 아빠가 저희 삼남매 키우시면서 평생 맞벌이를 하셨었거든요. 맞벌이 하는 집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엄마께서 집안 살림에 신경 쓰기가 전업주부만큼 힘든 편이니 저희 남매 자라는 동안 도우미 손길을 많이 빌렸습니다. 저희 엄마도 일하느라 워낙 바쁘셨으니 사람 손 빌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잘하는 일 하면 되지. 결혼하고 엄마라고 꼭 전담해서 살림을 도맡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릴 적부터 일하시는 엄마를 보아온 탓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가 상대적으로 다른 집 엄마들에 비해 저희에게 신경을 더 못 써주셨느니 하는 불만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삼남매 키우면서 자기 일자리 잃지 않고 퇴직까지 하신 엄마가 자랑스러웠죠.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었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제 인생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물론 전업주부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인생을 잃고 산다는 뜻으로 한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다면 가정주부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 저 자신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실제로 가진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성공적으로 이뤄내신 엄마라는 좋은 사례가 옆에 있기도 했고요. 저 나름대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평판도 나쁘지 않았고 실적도 좋은 편이었어요. 아무리 요새 평생 직장 개념이 흐릿해져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어렵게 들어갔던 취중생 시절부터도 꼭 일하고 싶었던 회사에 들어갔기에 가능한 오래 버티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건 구할 이성이 저희 엄마를 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엄마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저희 아버지셨죠. 엄마 혼자서 아무리 애를 써본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인 아빠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서로를 동등한 동반자의 입장에서 존중해 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 있었다는 건 제게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아이 셋 딸린 집에 도우미분까지 고용해서 지내시던 부모님이셨어요. 당연히 저희 클 때야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셋이나 있으니 집을 더 넓힐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걸 고려하더라도 크기가 너무 작아지니까 괜히 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당사자인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구가 줄어들면 집 줄이는 게 당연한 일이야. 방 비어있는데 썰렁하니 늙은이들 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게 나는 더 별로더라. 그리고 집 줄이면 사람 따로 안 쓰고 우리들이 복작복작하게 해결하면 그만이니 그것도 괜찮지. 엄마 일한다고 항상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서만 하시려고? 얘는 내가 바빠서 그동안 집안일에 신경 못 쓴 거지. 퇴직해서 이제 할 일도 없는데 그 정도는 엄마도 해. 얘는 엄마가 바본 줄 알아. 아니,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네. 자식들 다 내보내고 좀 한가로워지니 우리 둘끼리만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이참에 신혼생활 다시 생각한다 하면 그건 또 그것대로 좋고. 이 사람이 주책 맞게? 여전히 사이가 좋으신 부모님을 보니 저렇게 작은 집에서 두 분이 오순도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제 언니 오빠들도 저희 자라던 집보다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한 부모님을 보고 처음에는 할 말이 이렇으나 자식들이 강권한다고 해서 들을 두 분도 아니었기에 그저 그러려니 했죠.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남매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며 키워주신 건 맞지만 확실히 자식들과 부모님 사이에 선을 지키시는 분이셨으니 당신들 또한 자식이라 해서 지나치게 간섭받는 걸 좋아하시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물론 부모님 역시 위에 두 형제들이 결혼을 할 때 다 큰 성인끼리 만나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 뜻보다는 너희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거의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들 역시 성인된 후로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으로 자기들 수준에 맞는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취직한 이후로 알뜰하게 모았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남편도 보탤 테니까 저희 힘만으로 가정 꾸리기에 그리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물론 저 혼자서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이런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집은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부모로서 할 도리 다 했다고 니들 인생은 니들 뜻대로 살라고 하시거든. 우리 언니나 오빠도 결혼할 때 자기들 힘으로 하기도 했고 나 지금 모은 돈이면 우리 회사 근처 전셋집 보증금 반 넣는 정도는 크게 무리 아니야. 요새 꼭 남자라고 해서 집 다 해올 거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 그럼. 그럴 능력만 된다면 당연히 우리끼리 하는 게 맞지. 남편 역시 항상 그런 말에 맞장구를 쳤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동의한 줄 알았습니다. 정작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슬슬 저희 부모님을 찔러보려는 남편 태도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런 배경이 있어서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시는데 장인 장모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시겠어. 우리 집에서는 우리 신혼집에 들어가는 보증금 좀 해주기로 하셨는데 장인 장모님께서는 별다른 말씀 없으셨어? 지금까지 한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야? 그리고 그러면 어차피 전셋집에 성태 씨 돈이랑 내 돈이랑 반반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 그렇긴 하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황당한 소리 아닙니까? 제가 덜렁 빈손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저런 소리 하는 걸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어쨌든 저는 제 능력으로 결혼 자금에 들어갈 반을 확실하게 마련했거든요. 남편도 그 정도는 당연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 준비하려고 재산 상황을 살펴보니 남편이 모은 돈이 정말로 없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모아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결혼 노래를 불렀나 조금 황당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나머지 금액을 채우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남편이었기에 그래, 어찌되었든 저쪽에서 반 해오면 어차피 내가 하기로 한 거니까 나머지는 크게 달라질 거 없겠거니 그때는 너무 가볍게만 생각했습니다. 그 후폭풍이 어떤 식으로 되돌아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에 양가 부모님 식구들 각기 따로 모시고 집들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식구들과 함께한 집들이는 좋은 분위기 속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치러졌어요. 문제는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을 때였습니다. 언니는 좋겠어요? 요새 신혼집 남자 쪽에서 다 해오는 집은 진짜 드문데.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신우이 말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듯 반응을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맞잖아요. 제 돈이 반이나 들어간 신혼집인데 무슨 시댁에서 집을 받아요? 어이없어 하는 저를 보며 시부모님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뭔지는 몰라도 시댁 쪽에서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듯 싶어 제가 확실하게 정정하고 나섰습니다. 저희 이 집 들어올 때 제가 보증금 반하고 이 사람이 보증금 반 넣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딱 반반 결혼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왜 나오는 거예요? 출처 없는 소리에 황당해하는 제 말에 먼저 말을 꺼냈던 신우이가 도리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니, 오빠가 반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반해준 거 아니었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역시 당황한 표정을 보니 아무래도 남편이 저한테는 집을 반반하기로 해놓고 집에다가는 자기가 보증금 반하고 모자라는 돈을 부모님이 채워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해올 거 다 해왔는데 그럼 지금껏 시댁 식구들이 저를 신혼집 떡하니 받아놓고 입싹 씻은
물색 없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정작 이 사달을 내놓은 남편은 저나 다른 식구들 앞에 모두 앞에서 창피했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집들이 파하고 저희 부부 결혼하고 첫 부부싸움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야 생각하지 못하게 시부모님 눈에 어떻게 보였을지 뒤늦게 깨닫고 남편이 괘씸한 마음이었습니다. 거기다 그걸 알게 된 것도 신우이 때문이잖아요. 아마 신우이가 눈치 없이 그런 소리 하지 않았더라면 대체 언제까지 저를 속여먹고 이걸 얘기하지 않았을지 생각하니 남편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황당했던 건 대체 남편이 왜 씩씩거리며 저를 쳐다보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화난 저를 달래주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뭐 저런 적반하장이 다 있습니까? 주둥이가 대빨 나온 남편이 제게 쏘아 붙였어요. 당신, 그걸 꼭 우리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야 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화를 내면 내가 내고 따져도 내가 따져야지. 어떻게 그런 걸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속일 수가 있어? 어머님, 아버님도 얼마나 황당하셨겠어? 자기들 딴에는 신혼집까지 내줬는데 며느리가 말 한마디 없이 모른 척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괘씸해 보였겠냐고. 집값 반 한 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남편 길을 이렇게 주게 할 만큼? 지금 거기서 아깝니 많이 하는 소리가 왜 나와? 애초에 잘못은 당신이 해놓고 어디 여기다가 와서 화풀이 하는 거야 지금? 아 몰라. 그러더니 자기 혼자 성이 나서는 문을 쾅 들어 닫고 들어가는 남편이었어요. 여러분, 저런 남편의 행태가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제가 남편 기나 주기는 매정한 아내처럼 보이세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애초에 자기가 제대로 모아놓은 것도 없이 부모 손까지 벌려놓곤 자기 부모며 식구며 새롭게 가정을 이룬 자기 마누라까지 이런 식으로 속여먹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속여먹는 동안 우스운 사람이 된 건 저 아닙니까? 시댁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돈 좀 있는 시댁과 남편 만나 돈 한 푼 안 쓰고 들어앉을 생각 없는 며느리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결혼하면서 쓸 돈은 있는 대로 다 써놨는데 뒤에서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이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남편을 달래기는커녕 괘씸하게 생각되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잘못했고 게다가 들킨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모든 일의 원인을 제 탓으로 돌리는 남편을 달래줄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싸움이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 오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달래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 인간 한참을 꿍에 있는 꼴을 보자니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만 제가 먼저 말을 붙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제가 잘못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당연히 사과 같은 건 안 했죠. 잘못한 남편도 안 하는 사과를 제가 못하러 하겠어요. 하지만 자기도 이렇게 말 한마디 오가지 않은 냉정 상황이 오래가는 것이 불편했던지 쭈뼛거리면서 조금씩 대화에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어요.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또 뻔뻔하게 제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이 결혼하는 내내 이어질 거라는 걸 그때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 역시 신혼이었고 남편 행태에 실망을 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남편도 결혼 초에 저에게 이렇게 한번 대어봤으니 그만큼 앞으로는 조심하겠지 하고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눌렀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가족에게 환심사겠다고 나긋하게 굴던 남편이 결혼 이후로는 확실히 제 친정 식구들에게 대면대면하게 굴더라고요. 사실 이런 낌새를 제일 먼저 알아챘던 건 결혼 전 그 문제의 신혼집 반반 소리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가뜩이나 저희 부모님 새로 거처로 옮기신 새 집을 보고 남편이 굳었던 게 떠올랐어요. 아무래도 장인 장모님 되실 분 집을 처음 간 거라서 긴장을 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집 크기나 집값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이 그 길로 저희 부모님 사시는 곳 집값을 알아봤다는 것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 소리 듣고 제가 또 얼마나 괘씸했는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그 전에 제가 항상 나는 우리 힘으로만 결혼 준비하면서
부모님 도움 받고 싶지 않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의 작은 집과 부득부득 제 힘으로만 결혼하겠다는 제 말까지 정황상 저희 부모님이 저희 결혼을 도와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어요. 물론 저는 남편이 그런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그 어떤 힌트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장인 장모 될 사람들 집 형편이나 저 하는 꼴을 보고 자기 멋대로 이미 판단을 마쳤다는 거겠죠. 한마디로 남편에게 있어서는 저희 친정은 그렇게 정성을 들일 가치가 없는 별 볼 것 없는 집안이었겠다 이겁니다. 그래도 결혼 전까지는 제 부모한테 잘 보이면 뭐라도 떨어질 게 좀 있겠나 싶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 그만한 노력을 들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겠죠. 결혼 후에도 이런 천박한 생각을 감출 줄 모르는 남편이었습니다. 똑같이 돈을 내서 양가 부모님 명절 선물 하나를 준비한다 치더라도 자기 집에만 좋은 거 쏙 골라 갖다 주고 저희 집에는 제가 들고 가기도 민망할 만한 소박한 것들을 선물이랍시고 준비하는 남편이었어요. 한창 회사 일로 바쁜 시기라서 선물 준비하는 걸 남편에게 맡겨놨더니 벌어난 사달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부부 두 사람이 같은 돈 냈고 양가 부모님께 하는 선물이면 똑같은 것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선물로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는지 제가 돈이나 덜 냈으면 억울하지는 않겠어요. 도대체 인간이 뭘 보고 배우면 이따위 행실을 하나 싶어 부하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혼 초에 워낙 심하게 다투고 그 여파가 오래 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싸우는 일 만들지 않도록 저도 많이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참고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내가 준 돈 다 어쩌고 고작 기름 세트를 장인 장모 선물이라고 들고 와. 당신 집에는 비싼 한약방에서 보약 지어다 보냈다며? 아니, 우리 부모님 요새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신경 좀 쓴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장인 장모님은 저번에 보니 아직 정정하시더만. 두 분이서 매일 공원 산책도 하신다며. 지금 그게 문제야? 사람을 차별해도 이렇게 웃기게 차별을 해?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이런 취급이라니. 당신 말 진짜 웃기게 한다. 당신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보약 한 채 해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계산적? 먼저 계산기 두드리는 게 누군데 계산적이니 많이 하는 소리라 하는 거야. 일반적인 상식이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똑같이 돈 내놨으면 당연히 양가 부모님 선물도 똑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거지. 한쪽 집에는 돈 빼기 우스울 정도의 보약에다 주고 우리 엄마 아빠는 겨우 기름 세트로 퉁을 쳐?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돼? 요새 회사에서도 이렇게 기름만 떨렁 들어있는 명절 선물 줬다가는 뒤에서 욕먹어.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할 줄 알아야지. 어디서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 이런 말 할 때마다 진짜 질린다. 네 식구만 중요하고 내 식구 챙기는 건 그렇게 안 있고? 대체 누가 화를 내야 되는데 자존심만 내세우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남편 꼬락서니에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어쩌다 저런 놈한테 걸렸을까. 그동안 사람 잘 본다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런 놈을 걸러내지 못했을까 싶어 가슴이 답답해져 주먹으로 명치께를 팡팡 내리쳤습니다. 그럼에도 이 응어리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았어요. 더욱 열이 뻗쳤던 건 이렇게 남편 티나는 자기 본가와 저희 친정차별을 시부모님 역시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제가 남편이 저희 친정에는 그렇게 형편없게 선물해놓고 자기 부모한테는 비싼 보약 해다 바쳤다는 얘기는 이미 드렸죠. 그런데 이걸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챙기는 시부모였습니다. 아유, 진짜 우리 아들밖에 없다. 안 그래도 요새 자꾸 기력이 떨어져서 힘들었는데 우리 성태 덕에 우리가 아주 호강하는구나. 그렇지. 그래, 선물이라는 게 이런 거지.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 해주는 거. 당신 말대로 당신 친정에다가 반반씩 했으면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걸 해드릴 수 있었겠어? 당신 아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저 고맙다 고맙다 하시는 시부모님 앞에서
단단히 기가 살아난 남편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 문제로 저와 아주 대판 싸우고 난 후였으니 제 편 들어주는 자기 부모 앞에서 아주 기세가 등등해졌더라고요. 가뜩이나 이리저리 꼴보기 싫어서 시댁 같이 오기 싫었는데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당사자 앞에서 저렇게 입을 나불대는 남편을 보니 그만 기싸대기를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를 눈을 뾰족하게 뜨고 쳐다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뭐야? 우리 보약 써준다고? 너 네 처한테 한 소리 들었니? 어머니, 보약해준다고 설마 제가 이 사람한테 한 소리 했겠어요? 그건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긴 뭐가 달라. 자기 집은 별거 안 해주면서 우리 엄마 아빠 보약해준다고 뭐라고 그랬잖아. 저게 어른이 맞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제 부모 앞에서 기가 살았다고는 않아 마치 자기 편이라도 들어달라는 듯 자기 부모 앞에서 제 마누라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명백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두고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자기 아들 편을 드는 시부모님이었어요. 새아기 네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을 수는 있겠다마는 그래도 그런 일로 집에서 큰 소리 나게 하는 것 아니다. 점잖은 척하면서 제 아들이랑 다를 바 없이 개소리를 내뱉는 시아버지는 그나마 양반이었습니다. 푸드득거리며 분한 마음을 감추지 않은 시어머니는 하수 중에 하수였어요. 너 결혼해서 가정 이뤘으면 친정보다 가정에 신경을 더 써야지. 매번 이렇게 네 친정 챙긴다고 네 남편을 등한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유부녀로서 도리를 다해야지. 남편 길을 살려줘도 모자랄 판에 남편을 혼내는 아내가 어딨어? 너 그거 아주 나쁜 버릇이다, 얘. 예. 남편 놈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랐나 했더니 꼭 자기 부모를 쏙 빼닮아서 저리 된 거였어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뭘 보고 저렇게 컸겠어요. 이런 소리까지 듣고 나니 시댁 인간들한테는 앞으로 살면서 딱히 기대할 것이 없겠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으로부터 애초에 붙지도 않았던 정이 탈탈 털릴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제가 시댁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행동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 제대로 박힌 부모라면 자기 아들이 자기들한테만 그렇게 좋은 거 해주고 사돈댁에 선물 같지도 않은 선물 보냈다고 하면 야단을 쳐서라도 그 못돼 먹은 생각을 고쳐먹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꾸중은커녕 자기들 받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걸로 괘씸하게 생각한 며느리를 도리어 책망하는 시부모님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정을 줄 수 있었겠어요. 이미 남편놈 잘못 만났다고 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잘한다고 한들 그들이 이제 와서 나를 어여삐 여길 것 같지도 않았지만 그런 인간들한테 어여쁨 받겠다고 내 꼴 우스워지기는 또 싫더라고요. 내 꼴만 우스워지면 그나마 다행이었죠. 우리 친정 식구들까지 우습게 만드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얼마 전 명절에 차마 남편이 들고 들어온 기름 선물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따로 준비한 선물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아유, 뭘 우리까지 다 신경을 써. 결혼하고 집안일이며 회사일이며 정신 하나도 없을 텐데 이런 거 정말로 안 해도 돼. 보약 얻어먹고 입이 귀에 걸린 시부모님 꼴과 너무나 대조되는 저희 부모님 모습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려 해도 사람의 급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는 형편은 둘째치고 사람의 됨됨이를 생각하니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희 부모님이 그 모자란 놈과 그 부모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제 남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걸 알았으면 당신들이 무시당했다는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파할 저를 더 걱정하실 부모님이셨어요. 이래서 결혼을 일륜지대사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결혼을 결정할 때 그리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을 잘못한 것은 저 혼자만의 불행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사람 만나 이리 마음고생하고 사는 건 저희 부모님에게 더할 나위 없는 불효임이 틀림이 없었으니까요.
남편 놈을 드립다 잡고 싶다가도 제가 남편과 시댁 때문에 이리 소갈이하는 걸 부모님이 아시는 게 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끝이 빤히 보이는 결혼 생활을 쉽게 접을 수 없었던 거였겠죠. 저 스스로보다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그게 더 두려웠으니까요. 딸 자식이 결혼 생활 중에 이리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알지 못하시고 그저 딸 자식 내외의 행복만을 바라시는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특히나 두 분이 퇴직하신 이후로는 사이좋게 두 분끼리 여행하시면서 그 지역 특산물을 저희에게도 한 번씩 올려주곤 하셨어요. 모두 제철에 한창 맛이 들어있는 건강에 좋은 식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고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또 엉뚱한 생각이나 하는 남편이었어요. 가뜩이나 퇴직하시고 생활비도 넉넉치 않으실 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자꾸 이런 걸 보내신대? 당신 혹시 나 몰래 집에다가 돈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니지?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생겨먹었으면 그런 생각을 해? 장인 장모님이 애써 이런 거 보내주시면 감사한 마음부터 들어야 하는 게 먼저 아니야? 이걸 보고도 어떻게 내가 집에다가 돈 더 챙겨줬을 거냐느니 그런 생각부터 들 수가 있어? 아니, 내가 뭐 아주 근거 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잖아. 장인 장모님이 무슨 돈이 그렇게 있으시다고 이런 걸 보내주시겠어? 먹기 싫으면 집어치워. 저놈은 저희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챙겨주신 이런 귀한 것들 먹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뻔뻔한 소리를 짓거려 놓고도 저 혼자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신 것 한 숟갈도 넘기지 않고 싹싹 제 입으로 우겨 넣을 때마다 쩝 침을 삼키는 놈이었지만 제가 배가 터져 죽으면 죽었지 저놈 입에 이걸 넣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 전에 집 줄여 들여가실 일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 친정집 크기에 따라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린 남편놈이 근본적인 문제이겠지만 말입니다. 그 이후로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이나 친정 식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될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생각 같아서는 저 역시 시댁 식구들 모두를 그리 업신여기고 싶었으나 그래도 저런 인간과 싸잡아서 똑같은 인간은 되기는 싫었기에 정말이지 최소한 며느리로서의 도리만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명절이니 시부모님 생신이니 그저 입 싹 닫고 모르는 사람으로 넘어갔으면 싶었지만 그럼에도 챙길 것을 절대로 빠져놓지 않고 제대로 챙겼습니다. 물론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행위는 결코 아니었고 나중에 갈라설 때 갈라서더라도 저놈과 똑같은 이유로 개싸움 벌일 일 없길 바라서였습니다. 물론 그런 걸로 고마울 줄 모르는 인간이었으니 어찌되었든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그때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애써 눌러 참던 것이 기어이 폭발하고 만 것은 바로 시아버지 생신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고맙다, 아들. 자기 식구들끼리만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하는 와중에 남편놈이 저 몰래 차에 빼둔 걸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보자기에 포장되어 있는 걸 푸르고 드러난 자태,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한우였습니다. 한우? 자식이 돼서 부모님께 충분히 사드릴 수 있죠. 제가 고작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화를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도 지난 친정아버지 생신에는 남편놈이 고작 검은 봉다리에 든 대패 삼겹살을 적선하듯 던져놓고 제 아비한테는 그 수십 배에 달하는 최고급 한우를 들고 나타났다면 과연 평정을 유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빠 생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죄스러워서 고개도 못 들 지경이었어요. 이쯤 되니 그 집 식구들 역시 한통속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었어요. 그 자리가 시부모님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이든지 말든지 도저히 그 역겨운 자리를 더 지키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놈이 뒤에서 불러 세우든 말든 벌떡 일어나 그만 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놈은 한참을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기 식구들끼리 신나서 한우나 구워 먹고 있을 거를 생각하면
그놈 웃고 있을 낯짝을 떠올리기만 해도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정이 다 되어 술까지 한 잔 걸치고 벌개진 얼굴로 들어온 남편이었어요. 세상에 저것보다 더 꼴보기 싫은 얼굴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편 역시 제 얼굴을 보더니 금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그게 뭐하는 태도야? 어른들 앞에서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니깟 놈이 감히 나한테 버르장머리로 우는 애?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야?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말을 다 해. 내가 네 놈한테 퍼부을 말이 사흘 밤낮도 끊이지 않을 거야. 이 괘씸한 놈아. 너 우리 아빠 생신에는 콧배기도 안 비치다가 내가 전화로 난리치니까 그제야 대패 삼겹살 한 근 사다가 덜렁 던져놓고 갔지. 네가 사람 새끼야? 그래놓고 지 아비한테는 몇십만 원이나 하는 최고급 한우를 사다 바쳐. 그게 네 돈이야? 우리 생활비 갖다가 누가 네 맘대로 그따위로 쓰래? 이 여자가 진짜 사람 치사하게 만들고 있어. 너 우리 아버지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너 그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거 다 네 부모 욕먹이는 거야. 더러운 주둥이 못 다쳐? 어디서 감히 내 부모를 들먹여? 이 못 배워 처먹은 놈아. 네 주제에 어디서 부모를 우는애. 야, 너야말로 못 배운 인간 중에 최고봉이다. 못 배워 먹어? 야, 그리고 당연히 내가 우리 집에 더 잘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애초에 너네 아빠랑 우리 아빠랑 급이 같냐? 당연히 우리 아빠한테 더 잘해야지. 우리 지금 이 집에 사는 것도 다 우리 부모님 덕인데 너는 우리 부모님한테 고맙지도 않냐? 고마워하는 건 네 부모가 아니라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너같이 모자란 놈하고도 같이 살아주니까. 그리고 내가 고마워할 게 뭐 있어? 네가 능력 없어서 그나마 이 집 구하는 데 드는 돈 반도 없어서 네 부모 도움 받아놓고 내가 왜 네 부모님한테 고마워해야 해? 고마워하려면 너나 할 일이지. 싸우면 싸울수록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자기 부모는 신혼집까지 해준 고마워 마지 않는 분이고 내 부모는 고작 사이가 적선하듯 던져둔 대패 삼겹살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까? 감히 급이라니? 저 이 결혼하면서 남편 손해보게 만든 짓 단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오히려 제가 당했어요. 분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화병이 날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저놈과 그냥 갈라서려고 하자니 그건 또 용납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저놈하고 같이 살면서 이리도 속이 뒤집힐 것 같았는데 순순히 물러서 주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깔끔하게 물러나 줍니까? 남의 복장을 뒤집었으면 자기 복장도 한번 뒤집혀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며칠 후 늦게 퇴근에 들어온 남편이 그만 흠칫하며 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미 진작 집에 들어와 있던 저였으나 저 혼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앉아있는 제 앞에 도록을 가득 펼쳐놓고 정복 차림의 전문가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으니까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신경 쓸 거 없어. 너랑은 관계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는 놈을 무시하고는 저는 하던 일을 마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앞으로 유망하다는 거죠? 네, 주거용으로도 괜찮지만 앞으로 투자로 생각하셔도 쓰임이 많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 좁은 집에서 지내느라 이번에는 평수를 좀 많이 늘렸으면 해요. 괜찮은 매물이 있을까요? 그럼요. 원하시는 조건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맞춰서 리스트 뽑아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수고스럽게 해드려서 어떡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심 대표님 자제분이시면 저희가 당연히 신경을 써야죠. 당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이사가? 우리? 너랑 내가 왜 우리야?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사를 간다고? 제 앞에 놓여있는 매물 사진을 보고 놈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만 눈이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같이 도심지 노른자 위에 위치한 고급 건물들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런 놈을 보며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니까. 어차피 당신급에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집인데 무슨 관심을 그렇게 둬?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주제도 모르고 설치던 거 좀 봐줬더니 네가 나랑 같은 급이라도 된 줄 알아? 네가 하도 급이 어쩌니 저쩌니 하길래 앞으로는 나도 급에 맞게 살기로 한 것뿐이야. 당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젠 귓구멍도 막혔어? 아까 이분 말씀하신 거 못 들었어? 부동산 업계에서 심 대표라고 하면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바로 그 부동산 전문가가 저희 친정아버지이셨던 겁니다. 지금은 두 분이 은퇴하시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다만 한때는 치열한 부동산 업계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신 관록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저희 아빠 직업이 무엇이라고 한들 고작 저런 놈한테 무시받을 분은 아니셨겠지만 그야말로 남편 놈과 시댁에는 갖다 댈 것도 아닌 급이 달라도 한참 다른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역시 같은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셨어요. 저희 두 분께 남편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실토하자 참담함에 두 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이보다 더한 불효가 있을까 싶었으나 그럼에도 부모님 걱정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런 놈과 한시라도 더 같이 사는 것, 그보다 더한 불효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주, 네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면 내 진작 그놈 버릇을 고쳐줬을 텐데. 그러지 마세요, 아빠. 그렇게 고쳤을 만한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가 차셨겠습니까? 당신들 모아놓은 재산이나 쌓아놓은 명성에 비교하면 애초에 어울리지도 않은 집구석이었습니다. 그저 자식인 저를 믿어주셔서 군말 없이 결혼에 승낙해 주신 것뿐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감히 귀한 막내딸의 일이 업신여기셨다는 걸 아셨으니 전적으로 제 이혼 의사에 힘을 보태주신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래, 요새 세상에 이혼이 뭐 그렇게 큰 흠이라고. 흠이 된다 한들 네 부모인 우리가 이렇게 떡 버티고 서 있는데 걱정할 거 하나 없다.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맺혔던 것 싹 다 풀고 와. 그렇게 부모님께서 보내주셨던 전문 인력이 바로 제 곁에 든든히 서 계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양 어깨를 쫙 펴고 비루하게 짝이 없는 그놈을 당당하게 내려다보았어요. 놈은 놈대로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쥐뿔 뭐 하나 얻어먹을 거 없다고 생각했던 장인 장모가 사실은 부동산 업계의 큰손이었다니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걸 알았더라면 놈이 진작 납작기어 발가락이라도 빠는 신용을 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도리어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놈이 제 추악한 본성을 드러낸 탓에 저런 놈에게서 벗어날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반면 장인 장모가 대단한 자산가임을 암과 동시에 제게 버림받게 생긴 남편 놈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여보, 이혼이라니. 나는 단 한 번도 당신하고 갈라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건 네 놈 생각이고 나는 네 놈하고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네 놈하고 같이 붙어 살고 싶었던 적이 없어. 그리고 네 말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 급에는 너 같은 놈이 성에 차지도 않아. 누가 봐도 내가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 급에 맞게 순리대로 살자고.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여보. 용서는 너무 뒤늦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이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배은망덕한 남편놈을 버렸습니다. 사실 법적인 이혼 사유라고 치면 책임이 그렇게까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테지만 돈은 참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이거든요. 아이고, 아가, 갑자기 이렇게 갈라선다는 게 어디 있어. 부부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다. 아가, 네가 그동안 우리한테 참 서운한 게 많았지? 우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어른으로서 너를 좀 더 잘 끌어안아줬어야 했는데. 제가 뭐라고 댁들이 나를 끌어안아줘요? 그동안 본성 드러낼 만큼 드러내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좀 우습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저희 부모님 진짜 정체를 알게 되고 곧장 제 앞으로 쫓아온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똥줄이 타겠습니까? 자기들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정도로 큰 기회가 찾아왔는데 한 번 손도 대지 못하고 눈앞에서 잃어버릴 판이었으니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감히 제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용서할 일이 없으리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자기 아들이랑 제발 이혼하지 말아달라며 염치 없는 소리를 짓거렸겠죠. 남편놈도 제가 이혼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만 제 이혼에는 시부모님들 역시 상당한 지분이 있었어요. 아들 자식 저렇게 개차반으로 키워놨으면 자기들이라도 때려잡아서라도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놨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저나 제 친정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죠? 감히 내 부모를 그렇게 업신여겨놓고 사돈이 돈 좀 있다니까 바로 납작히는 꼬락선이라니. 그게 우습기도 하면서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더는 저런 것들과 엮일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맞았어요. 남편놈이나 시부모라는 인간들이나 결코 저나 저희 집안과 급이 맞는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에 저 집구석에서 그리 싹수 없는 행동을 보였을 때 그때 그만 정리를 해버렸으면 좋았을걸. 어떻게든 되지도 않을 인간들 고쳐 쓰겠다고 했다가 더 피만 본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소 잔인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저들이 제 앞에서 저리 개같이 비는 이 통쾌한 순간을 좀 더 만끽하는 게 저로서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한동안은 일부러라도 저것들 바닥에 빌빌 기는 꼴을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것을 불어말리지 않고 그 꼴을 몇 차례 더 감상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그것들 바닥에 기는 꼴을 볼 만큼 봤다고 여겨졌을 때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죠. 두 번 볼 것도 없이 이혼 소송이야 전적으로 제 승리로 끝맺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어요. 애초에 남편 쪽과 제 쪽에 꾸려진 변호사 군단의 급이 달랐습니다. 물론 저야 죽어도 저놈을 탈탈 털어서 이혼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남편놈이야 그런 저와 절대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미 파국에 다다른 부부 사이인데다가 제 쪽의 전력이 월등하게 앞섰습니다. 놈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제게 맞설 생각을 했는지조차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초라한 패배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건 필연적인 일이었어요.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저한테 매달려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정말이지 택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결혼에 투자한 것 이상의 것들을 남편으로부터 뜯어낼 수 있었고 가뜩이나 자기가 모아놓은 것이 없으니 부모 돈까지 끌어쓴 남편놈은 더더욱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같이 살던 신혼집은 꼴도 보기 싫어서 곧장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여보, 당장 집부터 내놓으면 나는 어디 가서 살라고? 내 알바야? 그렇게 애틋해 죽겠는 네 부모한테 가서 빌붙던가. 며칠만 더 말미달라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던 전 남편놈을 곧장 집에서 쫓아내고 남편놈 옷 가지며 뭐며 죄다 길바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아마 그날이 남편놈 만나고 나서 제 속이 가장 시원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중에야 전 남편놈이 시댁으로 기어 들어갔다는 소리는 듣기는 했는데 시부모니라는 인간 역시 돈 욕심이 드글드글한 인간들이었죠. 진작 부유한 장인 장모 알아보지 못하고 이사달을 낸 것도 모자라 이혼당해 늙은 부모한테 얹혀있는 아들 자식이었으니 전처럼 아들하며 눈꼴시게 구는 꼴 더는 볼 일 없겠죠. 남편이나 저나 일하던 곳 거기서 거기였고 저리 멍청하고 못돼 처먹게 굴다가 이혼까지 한 남편놈 좋은 소리야 나돌지 않았죠. 이건 다 부모님 덕이기는 합니다만 집안 빵빵한 저 놔두고 굳이 남편하고 잘 지내보겠다면 눈치 없이 구는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지금은 같은 업계에서 그놈 얼굴 안 보게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어디서 뭐라고 빌어먹고 있나 아주 드물게 한 번씩 궁금하기는 했지만 그저 그뿐이었어요. 기껏 쌓아놓은 경력 다 물경력이 되었으니 어디 가서도 대단한 노릇하면서 살고 있지는 못하리라는 것만큼은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니 그 인간이 어찌 살고 있는지조차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가 되어버렸고요. 그저 제게 주어진 인생 여전히 열심히 살며 저나 제 소중한 가족들 업신여기는 인간들에게 제 귀중한 인생 낭비하지 않고 오롯이 저를 위해 쓴다는 것, 그것만이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다소 밋밋한 결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내가 내 인생 잘 사는 것, 그것만큼 나 우습게 여긴 인간들에게 최고의 복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야말로 최고의 복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길고 긴 이야기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고민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올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인생이 비참하고 쓰라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디 시간 내주시어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모두 읽어보고 참고하려 합니다. 이야기를 그럼 시작할게요. 새 가족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래 타고나기를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런지 부자가 되기란 참 어려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부자를 바란 적도 없어요. 저희 부부, 정확히는 저희 부부 아래에서 태어난 외동아들 공부하고 밥 벌어먹고 살 때까지만 무리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 형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결혼한 이후 저도 남편도 정말 뼈 빠지게 농사만 지으면서 어떻게든 제대로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잠자는 것도 아꼈고 저희 반일을 다 하면 일손을 구하는 다른 집밭에 가서도 돈을 받으며 일했어요. 하지만 돈은 벌면 버는 대로 전부 빠져나가고 저희가 시골에 살기는 했어도 버스를 타고 가면 그래도 학생들 다니기 괜찮은 학원가가 있었던지라 저희 아들 그런 학원에 좀 보내주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얼굴 제대로 볼 새도 없이 그저 일만 했어요. 하지만 저희 아들은 참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라 다른 친구들이 학원 다니고 문제집 많이 사서 공부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러워하는 티가 났는데도 저희 집 사정을 알아서인지 저희에게 단 한 번도 학원 다니고 싶다, 문제집 더 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죠. 엄마가 문제집 사다 줄까?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학원은 힘들어도 문제집 한두 권은 저 밥 먹을 거 조금만 아껴도 어떻게든 살 수 있었던지라 이야기를 해봐도 아들은 그저 괜찮다고 학교 선생님에게 교사형 문제집을 받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더 좋다며 거절했습니다. 아들 심정으로는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지만 저에게 말하기가 어려우니 거절했을 거란 걸 압니다. 그래서 가끔씩 읍내에서 문제집을 사서 아들 책상에 조용히 올려놓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공부 좋아하는 아들에게 턱없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 어찌나 효자인지 부모도 제대로 배운 게 없고 심지어는 하나 있는 아들이나마 제대로 배우게 할 여력도 안 되는데 교과서 몇 안 되는 문제집 몇 권 가지고도 다른 애들 다 제치고 수없이 1등을 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도 많고 반에서는 회장도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전교 회장까지 했죠. 공부를 잘하는 것 또한 물론 좋았지만 언제나 품행이 바른 아들이었기에 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서울 가서도 연락 자주 할게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까지 알차게 보낸 아들은 서울에 있는 큰 대학교에 수석 입학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보다는 덜 하다지만 저 때만 해도 여전히 대학 등록금 하면 저같이 가난한 집 부모는 입학금, 등록금 한번 마련하기가 힘든지라 아들이 입시를 거칠 때부터 고민이 많았는데 너무 다행스럽기도 했고 참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한평생 떨어져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기껏해야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지방으로만 왔다 갔다 했지. 서울같이 먼 곳은 한 번도 혼자 가본 적이 없는지라 부모로서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토록 잘 살아온 아들이라면 대학교 가서도 분명 누구보다 꿋꿋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아들을 서울로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의 걱정이 무색하게 서울로 간 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순풍에 돛단 듯 승승장구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대학원까지 가려고요.
대학교 시절에 친하게 지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대학원 진학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 비용도 다른 학생들보다 저렴할 거라고 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왕 공부하는 거 박사 과정까지 밟고 싶어요. 바로 취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지금 이대로는 제가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분명 만족스럽게 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아이고, 그래? 알겠다. 늘 믿고 있으니까 꼭 건강 챙기면서 공부해라. 알았지? 네, 엄마. 아들은 대학교 4년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교 재학 당시 친했다는 교수님으로부터 대학원 제의를 받아서 석사를 따더니 더 나아가서 박사 과정까지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 한 번도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배운 거 없는 사람이라지만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의 박사 과정까지 받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드는 걸 모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 혹시 돈 필요하면 꼭 말해라. 네가 박사까지 받는다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도 돈이라도 대줘야지.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들은 그때도 괜찮다고 장학금으로도 충분하고 공부하며 친해진 교수님들이 여러모로 도와주신다며 저희 건강만 잘 챙기라고 말했죠. 옛날 옛적 문제집 이야기 때도 그랬지만 아들은 저희 생각하느라 저희에게 한 번도 제대로 기대 본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아들에게 못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들은 박사 과정을 밟을 때 저희에게 바로 취직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저는 아들의 인생인 만큼 아들이 원하는 길만을 밟기를 바랬습니다. 괜히 저희에게 용돈 몇 푼 주겠답시고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서 아들이 불행할 바에는 저희가 10년, 20년 더 일하는 게 나았으니까요. 박사 과정이 끝난 뒤에 아들은 무슨 대기업 연구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끔 전화를 하면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피곤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만큼 돈도 어느 직장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주고 무엇보다도 피곤해하는 아들의 음색에서 그조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미있고 즐거워한다는 기색이 엿보였기에 부모로서의 저 역시 무척이나 뿌듯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새님처럼 공부만 한 것도 아니었죠.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응? 결혼하고 싶은 여자? 네, 데리고 올게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아들이 정말 공부와 연애하는 줄 알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여자친구 이야기 한 번 없었고 서울에 올라가서도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었죠. 물론 굳이 부모님한테 연애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었으니 제가 모르게 했을 수는 있다만 아무래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 최소한 연애 경험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어렴풋이 추측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꺼낸 여자 이야기에 대뜸 연애도 아닌 결혼이라니. 며느리 될 사람은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며느리가 일하는 카페에 자주 방문하다가 눈이 맞았나 봅니다. 저야 그 당시에는 얼굴 한 번 못 봤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면 절대 반대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낸 이상 저도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죠. 바로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농사를 확장하겠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어서 정말 집에 빚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미안하다. 네 결혼만큼은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지원해주고 싶었는데. 부모로서 자식이 정말 부모라는 울타리가 필요할 때 아무것도 못해주는 그 기분이 어떤지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어 보신 부모님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직접적으로 아들의 결혼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며느리 쪽이 아들의 부모인 저희가 가난해서 결혼을 다시 생각한다 그러면 어쩌나.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 쓰지 않았고 결국 아들은 무사히 며느리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처음 본 며느리와 사돈 어른들은 무척이나 기품이 넘치더라고요.
게다가 사돈댁은 큰 회사 사장, 사모로 있으면서 주식 같은 것도 하고 이래저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위축되긴 했으나 그래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치고 저희를 보고 무시한다거나 그런 기색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내나 처가 식구들 우는 좋구나 하며 조금 마음 놓고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에 신혼집을 한번 가보려고 했지만 빚을 갚는 것도 힘들었던지라 쉽게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6개월 만에 간신히 시간을 내서 남편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아들이 미리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근데 문을 들어서기 전부터 겉보기에 이미 으리으리한 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한두 푼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서울에서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집이었기에 몇 억 정도로도 구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차마 발을 딛고 들어가기도 머뭇거릴 정도였죠. 아들이 한번 전화했을 때 신혼집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는 듣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좋고 큰 집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기에 그냥 요즘 신혼부부들 적당히 시작하기 좋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사돈어른이 많이 신경 써주고 그런 것이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저희가 염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아들이 며느리랑 이 집에 오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 집에 들여놓을 전자제품 하나라도 저희 돈이 들어갔으면 이렇게까지 우울한 감정이 들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한 푼도 보태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저희와는 반대로 자기 딸인 며느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집까지 마련해준 사돈어른.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사돈들의 반응이 좀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오시기에는 멋있을 텐데 수고하셨어요. 뭐랄까요? 조금 퉁명스러운 말투더라고요. 애써 비참한 감정을 누르고 아들 신혼집에 들어가는데 사돈들도 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아들 신혼집과 가까운 곳에 사돈집도 있어서 매일 이렇게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쩐지 처음 상견례 할 때와는 다르게 조금 쌀쌀맞고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이상하긴 했으나 방금 전 집에 들어오기까지 아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우울했던 것 때문에 잘못 생각이 든 거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머무는 동안 제가 느낀 이상한 감각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죠. 집이 멀다 보니 아들 한번 보려면 시간 내기가 어려운지라 남편과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한번 올라가는 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갑시다. 하고 미리 신혼집에서 일주일간 묵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돈댁이 같이 있는 건 줄 몰랐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랑 같이 있는 것이니만큼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당연히 괜찮았어요. 하지만 사돈이 저희랑 부딪히는 대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듯 이야기를 했죠. 저기 저희 정이 고사리 못 먹는데 그런 것도 모르셨나요? 아, 네? 아휴, 그런 것도 모르셔선. 아니, 이렇게나 많이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다 버려야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다가 처리한다. 아무래도 젊은 애들끼리 살다 보니까 반찬 같은 것도 제대로 못 해 먹을 것 같아서 시골에서 올라오며 저희가 직접 기른 채소랑 과일들 바리바리 싸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온 첫날에 미리 반찬부터 해주려고 열심히 고사리를 씻고 시금치를 다듬고 있는데 부엌을 기웃대던 사돈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며느리가 못 먹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아들이 제가 해주는 고사리 무침을 좋아해서 그거 생각이 나서 가져온 건데 생각이 짧았네요. 대신 가져온 나물들 많으니 나머지는 꼭 며느리 좋아하는 거로 만들어 놓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 마음에 안 드는지 혼잣말로 아휴, 요새 저런 거 마트만 가도 더 깨끗한 거 쉽게 살 수 있는데 시골에서 사는 거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라며 나갔죠. 당연히 저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어머니 입장에서 저도 아들이 못 먹는 음식이 있다면 저렇게 화를 내고 면박을 주진 않더라도 당연히 이야기해주기는 했을 텐데 사돈도 딸인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뒤부턴 더 힘든 상황이 펼쳐졌어요. 아들이나 며느리나 서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현재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리뿐만 아니라 설거지나 빨래 같은 것들도 챙기기가 너무 힘들다고 언젠가 아들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올라오면서 이번에 간 김에 애들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주고 오자고 했었기에 남편은 청소기를 돌리고 저는 며느리 빨랫감을 하나하나 개고 있는데 또 사돈 어른이 제 곁으로 오더니 퉁명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요? 우리 정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 어디서 기죽지 말라고 백화점 명품관 데리고 가서 산 500만 원짜리 셔츠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 옷이나 개듯이 접으면 어떡합니까? 명품은 주름지면 막 다리미로도 필 수 없는 거 몰라요? 아, 네. 죄송해요. 몰랐네요. 비싼 옷인지. 명품 한 번 사본 적 없는 시골 사람이 이게 명품인지 뭔지 알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제 잘못이 맞으니 사과를 하고는 이후 빨래는 전부 사돈 눈치를 보면서 갰어요. 청소기를 돌리던 남편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았죠. 아들과 며느리가 쓰는 안방을 청소하려고 남편이 청소기를 밀며 들어가려니 사돈이 불이 나게 와서는 우리 딸은 낯선 사람이 자기 방 청소하는 거 안 좋아하니 그냥 두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했고요. 거기다 어느 날은 남편이 어떻게든 사돈댁과 친해지고자 애들 오면 같이 술이나 한잔 하면서 친해집시다. 내가 미리 술을 사놨어요. 라며 편의점에서 산 카스 캔맥주를 늘어놓는데 사돈댁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인도 아니고 맥주. 죄송한데 저희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라고 하는데 민망해서 눈둘 곳이 없더군요. 아들 잘 사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간 김에 아들 부부 좀 도와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올라온 거였는데 진짜 사돈 때문에 온갖 면박이란 면박은 다 들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다시는 올라오지 말아요, 여보. 내 생각도 그래. 현호가 힘들면 우리에게 먼저 연락하겠지. 시골로 내려가면서 저는 남편한테 다시는 서울로 올라오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불평을 할 만한 일이나 화날 만한 일이 있어도 그저 아무 말 없이 묵묵하던 무뚝뚝한 남편도 정말 처음으로 제 말에 바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화가 나고 서럽기는 했지만 아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았고 괜히 저희 때문에 아들이 며느리나 사돈댁과 마찰을 빚기는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아들은 나중에 자기를 쏙 빼닮은 아들도 낳고 며느리랑 함께 저희 집으로 와서 손주도 보여줬습니다. 그때쯤 되니 저희도 당시 사돈댁에게 받았던 면박은 거의 잊어가고 있었고 나중에 애들 시간 괜찮고 그러면 며칠 정도 서울에 올라갈까요? 라며 매일 손주 이야기, 아들 이야기 하느라 바빴습니다. 게다가 손주 녀석이 복덩이인지 애가 돌을 막 지났을 쯤 아들이 회사 외적으로 혼자 연구하던 발명품이 특허도 따고 제법 반응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발명품을 가지고 회사를 그만둔 뒤 사업을 시작했죠. 저희에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용돈은 조금 더 넣었어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셔도 돼요. 이번에 사업 투자 받기도 했고 매달 매출이 오르고 있어서 드리는 거니까요. 아이고, 그러니? 아유, 잘 된다니 다행이구나. 아들은 종종 연락을 할 때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대충 듣자 하니 아들이 발명품에 대해서 사돈 어른 댁과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했고 마침 완성된 발명품을 본 사돈이 사업을 해보면 어떠냐고 제의를 했나 봅니다.
마침 아들은 계속해서 연구직 직원으로만 있는 것 말고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던지라 바로 사돈의 제의를 수락했고, 사돈이 돈을 보태줘서 아들이 결국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죠. 비록 사돈한테 당한 게 있기는 했어도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 만큼 고마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사돈 댁한테도 잘해줘라. 너 사업도 하게 해주고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니? 우리가 부모 노릇 제대로 못 해주는 걸 사돈 댁에 해주는 것 같아서 염치 없고 너에게는 미안하다만 결국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건 너가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다. 네, 엄마. 하지만 그렇게 응원을 한 게 무색하게 딱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아들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는지 이유도 몰랐어요. 아들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사돈이 문자로 통보를 해줘서 알게 된 거였죠. 당연히 저희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충격으로 누구랑도 연락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일부러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2개월이 더 넘도록 연락이 안 되자 저희로서도 슬슬 걱정이 됐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일단 연락을 했습니다. 정희야, 나다. 혹시 우리 현호랑 연락 좀 할 수 있을까? 현호가 전부터 연락이 안 돼서 내가 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 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전화하지 마세요. 저 바쁘니까. 뭐? 하지만 전화를 걸 때마다 며느리는 퉁명스럽고 화난 목소리로 받고 또 끊기만 했습니다. 괜히 며느리 화날까 싶어 며칠은 전화를 안 걸고 있었더니 어느 날은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연히 아들 소식인 줄 알고 받았더니 며느리는 대뜸 저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남편이랑 그날 대충 짐을 싸고 급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손주도 어린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게다가 아들이 올해 연락이 안 되는 것도 너무 마음이 걸리더군요. 혹시나 이 일로 안 좋은 선택이라도 할까봐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 나게 애들 신혼집으로 가니 이미 아들과 며느리가 한바탕 하고 있더군요. 이 집도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줬지. 사업 자금도 다 대줬지. 나 참, 거지 집안하고 결혼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쪽박 찼잖아, 지금. 내 꼴이 얼마나 우스워졌는지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버릇없이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이기에 입을 다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가만히 있자 아들이 반박했어요. 너 머리 돌머리여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내 스펙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서로 얻어가는 게 있는 건데 왜 당신만 우리 집한테 뭐라고 그래? 저는 아들이 정말로 며느리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화 흘러가는 걸 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배경만 보고 결혼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싸움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화가 났는지 며느리는 결국 자기 가방만 들고는 쿵쿵 발소리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어린 손주를 두고 말이죠. 농사를 계속 지어야 했기에 남편은 다시 시골로 내려보내고 저는 아들 신혼집에 남아서 손주를 돌보았습니다. 젖먹이 때의 아이를 키운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나이가 나이다 보니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견뎠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며느리와의 싸움 이후로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왔기에 저는 손주 말고 아들마저 챙겨야 했어요. 따뜻한 북어국으로 아침을 차려주고 아들이 느리게 한 숟갈씩 뜨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설거지를 하고 멍하니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아들의 곁에서 빨래를 개다가 미안하다는 말만 조용히 남기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만일 저희 집이 잘 살았다면 아들이 다른 여자 집안의 배경을 볼 필요도 없었을 테고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모든 걸 망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신혼집에 한 달 정도 머무르며 아들과 손주를 봐주고 있을 때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친정집 주소 아시죠? 지금 제 옷장에 있는 검은 코트 가지고 저희 친정집 1층으로 와주세요. 급하게 필요해요. 갑작스러워서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급히 필요한 건가 보다 싶어서 옷을 가지고는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들과 며느리가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가져다 주니 이거 말고요. 다른 검정색 코트요. 라고 하는 통에 2번을 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 이상한 요구는 그날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도 어머니, 제 방에 있는 베이지색 핸드백 좀 가지고 와주세요. 제 방 서랍에 영양제가 있는데 그것 좀요. 라며 저를 무슨 노예나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처음 1~2번이야 아들이랑 화해시키려고 아무 의심 없이 갔다지만 이쯤 되니까 제 아들이 이 사단을 냈으니 그 책임을 저보고 지라는 느낌이더군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며느리 의견도 있을 것이고 높은 확률로 사돈 의견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러나 전부 못난 제 탓인 것 같아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언젠가 또 며느리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 가서는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건 좋은데 최소한 집에는 들어와라. 정말 이대로 이혼할 거니? 그래도 부부인데 애도 있고 라며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뻔뻔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저랑 현호 씨 이혼하는 거 싫으시면 당분간만 제 요구 들어주세요. 당연히 현호 씨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요새 저 도와주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그만두셔서 이것저것 챙기기가 어려운데 만약 어머니가 해주시면 이혼은 안 할게요. 어때요?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가 너무 뻔뻔하고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대체 자식 가진 마음이 뭔지 저는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요구대로 아직 아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당장 이혼할 것 같은데 아들도 아들이지만 어린 손주 녀석이 엄마 없이 자라게 하기 싫고 집에 돈도 없다는 게 너무 걸려서 그냥 가만히 며느리가 시키는 것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짓을 한 지가 거의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며느리는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를 않네요. 은근슬쩍 말하려고 하면 자기 바쁘다고 먼저 가야 한다며 자리를 피하고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 다시 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못나고 못 살아서 저희 가족끼리만 오순도순 살지도 못하는 게 죄인가 싶습니다. 도무지 해결책을 모르겠습니다. 의견 좀 많이 모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같이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노년에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꼭 죄를 지은 것 같은 이상한 요즘입니다. 제 한풀이 좀 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내도 저도 언제나 집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새 불륜이나 바람 같은 건 너무 빈번해서 별것도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긴 세월 부부로 살면서도 저희는 새 남매 키우는 데만 신경 쓰느라 바람을 피울 생각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아내는 집 근처 건물 청소부로 일을 했고 저는 젊을 적에는 나쁘지 않은 회사를 다니다가 나이가 좀 들고 나서부터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을 해서 일했습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기도 했고 겹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족끼리 돈독하게 여행을 가는 건 꿈에도 못 꿨어요. 어릴 적 애들이 내 친구는 주말에 엄마 아빠랑 놀이공원 간다는데 나도 놀이공원 가고 싶어 라며 떼를 했어도 아빠랑 엄마는 바빠서 안 된다며 우는 애들을 달랠 수밖에 없었죠.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너무 미안하지만 다행히 세 남매 모두 착하게 자라준지라 이렇게 지금껏 고생을 한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키웠습니다. 첫째 녀석은 어릴 때부터 자기는 자기만의 일을 할 거라면서 학교 공부는 손 놓고 다른 거 열심히 하더니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가게를 열어서는 그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고
둘째와 셋째는 정석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까지 가고 각자 분야에서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했습니다. 보통 애들 대학 가고 취직하면 그때부터는 부모들도 좀 자기 인생 살고 그런다잖아요.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애 낳을 거 생각하며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자식을 몇 명을 낳든 꼭 결혼할 때까지는 우리가 전부 뒷바라지 해주자고요. 그래서 애들이 돈을 벌고 있어도 저희 역시 저희 나름대로 크게는 못하더라도 자식들 결혼 자금 조금씩은 대주고 싶어서 일을 쉬지 않고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첫째, 셋째, 그리고 가장 늦게 결혼한 둘째까지 식을 올리는 것을 보고 나서야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자식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그 어린아이가 앙앙 울며 태어나서 기어다니고 걸음마를 배우고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나온 다음에 정식으로 법적 인정을 받는 성인이 되어서 슬슬 부모 품을 벗어나 자기 삶을 꾸리기 시작해.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는 순간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랑 아내는 자식들 결혼식마다 눈물이 나는 걸 참느라 혼났습니다. 솔직히 그리 부유한 집이 아니었기에 가지고 싶은 것도 못 가지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그런 때가 많아서 이런 부모가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한 번 어긋나지 않고 다 자기 할 거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쑥쑥 커준 게 참 고맙고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남편 아내랑 알콩달콩 사느라 바쁠 텐데 꼬박꼬박 안부 전화까지 해주니 그 긴 세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보낸 것이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두 분도 일 그만두시고 좀 쉬세요. 여행도 가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아니다. 나는 일하는 게 마음 편하고 좋아. 집에서 놀아 뭐 하겠니? 이제 더 이상 자식 뒷바라지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야 자기 가족들 만들어서 분가했다고 해도 저에게는 여전히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이 따로 산다고는 해도 저는 여전히 가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일을 쉬게 하더라도 저는 쭉 경비원으로 일하며 돈을 모으려 했습니다. 아무리 노후야 자식들이 챙겨준다고는 하지만 이제 막 새로운 가정을 꾸린 애들한테 그런 짐을 안겨주기는 미안하니까요. 하지만 마음씨 좋은 자식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 이제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어머니랑 편하게 지내라고 입을 모아 말해주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대견해서 한참을 감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배려 덕에 저도 일을 그만두고 비로소 편하게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부족한 남편 만나서 당신이 너무 힘들었던 거 아닌가 싶어. 내가 너무 미안하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만큼 집에 성실한 남편이 어디 있다고. 이제 당신도 나도 자식 걱정은 좀 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지금부터라도 편히 쉽시다. 그 뒤로 한동안은 자식들 용돈 받으면서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아내의 고향이 제주도였던지라 첫 여행지도 제주도였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나서는 젊을 때 빼고는 제주도 공기 한번 못 살게 해준 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죠.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니 아이같이 좋아하는 아내가 얼마나 예쁘던지. 아내가 좋아했다는 요리들도 해먹고 바다도 보러 가고. 일주일을 제주도에만 있었는데 돌아올 때가 되니 그 일주일조차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보, 정말 제주도가 이렇게 이쁘고 좋은 곳인지 몰랐네. 진즉에 한번 와볼 걸 그랬어. 요새는 젊을 때부터 자기 용돈 모으고 아르바이트해서 해외 한 번씩은 다녀온다는데 저희 때만 해도 해외여행이 보편적이지 않았고 누가 간다고 해도 정말 잘 사는 집 애들이나 가는 거였기에 저나 아내나 해외 가려고 비행기를 타본 적은 없었는데 제주도에서 돌아오고 얼마 안 돼 첫째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해외 출장으로 일본에 다녀왔었는데 요새 나이 있는 부부들이 일본에 많이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랑 어머니도 한번 다녀오세요.
제가 비행기 끊어드릴게요. 그런 쪽으로는 워낙 일자 무식하게 살아온지라 솔직히 말도 안 통하는 동네에서 덜컥 길이라도 잃으면 어쩌나 겁이 났지만 첫째가 여행사 통해서 가는 건 가이드가 있으니 괜찮다고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하고 다녀왔는데 세상에 어쩌면 그리도 좋은지 우리나라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문화가 느껴지는데 조금만 돌아다녀도 해외인 게 딱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대만은 둘째와 셋째가 함께 준비해 주어서 다녀왔고 대만도 여행사를 통해서 간지라 저희 부부는 그냥 한국말로 이끌어주는 가이드만 졸졸 따라다니면 되어서 편리했어요. 왜 흔히 여행을 다녀오면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다 늙은 저조차도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 만큼 자식들이 보내준 해외여행은 너무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부업이라도 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모은 돈으로 해외나 한번 가볼까요? 누구보다 만족스러운 여행을 즐기고 왔는지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젊은 나이에도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지만 어찌됐든 죽기 전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로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한동안 여행으로 시간을 보낸 뒤에서는 저나 아내나 각자 취미 생활에 집중했어요. 저는 워낙 바둑 두는 걸 좋아해서 집 근처 경로당에서 친해진 노인네랑 바둑도 자주 두고 첫째한테 부탁해서 혹시 바둑 두는 거 배울 수 있는 곳은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알아봐준 덕에 문화센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둑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냥 두는 것도 물론 재밌지만 어떻게 해야 바둑을 잘 두는지 배우면서 기술을 알아가니 늙어서 머리는 잘 안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운동을 다니겠다며 제가 바둑을 배울 때 운동복을 새로 사입고는 동네 아줌마들과 공원 조깅도 하고 등산도 다녔습니다. 여보, 오늘 바둑은 어땠어요? 저희가 일을 할 때는 아내가 주로 집안 살림도 도맡아서 했기에 최소한 은퇴한 뒤로는 제가 집안일을 돕고 싶어서 가급적이면 저녁밥 정도는 제가 차리고 있었는데 아내는 자기가 일찍 들어올 때면 언제나 본인이 먼저 밥을 차려놓고는 저를 기다렸습니다. 미안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차피 당신이 하나 내가 하나 똑같은데 뭐 어때요? 라며 괜찮다고 말해주었죠. 제가 지금껏 가장으로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는 제 아내가 옆에 있어준 덕도 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평생 행복한 황혼 부부로서 죽을 때까지 잘 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여전히 저는 바둑을 배웠고 아내는 운동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내가 같이 운동을 다닌다는 아줌마들 집에서 자고 오거나 같이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행을 또 간다고? 당연히 여행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 빈도수가 너무 잦아지니 제 입장에서는 점점 아내의 여행이 탐탁지 않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번만 다녀올 거라며 어떤 아줌마가 이번에 이혼을 해서 위로 여행이라느니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누구네 자식이 사업 성공해서 그 아줌마가 돈을 다 대줘 가는 축하 여행이라느니 온갖 이유를 다 대는데 그냥 제가 좀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신 여행 가는 건 좋아. 다 좋은데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우리 저번에 둘째 녀석도 보러 가기로 했는데 당신이 여행 가기로 해서 미룬 거 기억나? 남는 시간에 당신도 당연히 친해진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일이 먼저잖아. 이번에 다녀오면 한동안은 여행 가지 마. 예전처럼 동네 아줌마들이랑 근처에서 운동 다니는 건 괜찮으니까. 알았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는 해도 아내는 그때만 알았다고 하고 또 얼마 안 가서 이번엔 무슨 이유로 여행 가기로 이야기가 나왔다며 자기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쯤 되니 화가 나더군요. 그놈의 여행 때문에 자식들 같이 보러 가기로 했던 약속들도 몇 번을 미뤘고 더 가까이는 당장 저랑 집에서 밥 함께 하는 시간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여행만 가는 거였으면 이렇게까지는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도 운동 간다고 나가는 시간이 점점 일러지고
들어오는 시간은 늦어지는 통에 집안일을 전부 제가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아내는 그 당시에만 잠깐 알았다고 하곤 금세 다시 돌변해서는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지금 이게 몇 번째인지 알아? 자식놈들 집에 못 들리는 것도 못 들리는 건데 대체 뭘 하길래 매일같이 밥도 안 차리고 싸돌아다니기만 해? 살면서 한 번도 아내에게 큰 소리 친 적도 나쁜 말을 한 적도 없지만 그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정말 미루고 미루던 둘째 녀석 집에 가기 위해서 둘 다 옷까지 다 입고 당장 나가기만 하면 되는 시간이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방에서 전화를 한참 받더니 거실로 나와서는 우리 둘째 집에 가는 거 한 번만 더 미루면 안 될까요? 라더군요.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속에 있는 말을 전부 아내에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러더군요. 자식놈들도 다 커서 이제 알아서 잘 사는데 왜 자꾸 가자고 그러는 건데요? 그리고 뭐 밥도 안 차리고 싸돌아다니기만 한다고? 그동안 당신 밥 평생 내가 차렸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요? 기가 막혀. 그 순하던 아내가 표독스럽게 눈을 지켜뜨고는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버버하고 있었습니다. 씩씩대던 얼굴로 저를 보던 아내는 뒤이어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 우리 이혼해요. 하고는 자기 가방만 챙기고는 쏙 나가버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뒤늦게 쫓아갔지만 이미 눈앞에서 사라진 게 아마 그 운동 같이 하는 아줌마들을 만나러 간 것 같았습니다. 화 한 번 냈다고 이혼이라니. 평소 아내와는 너무 다른 표현이었고 제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둘째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다음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전화를 한 뒤 혼자 침대에 누워 한참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내는 젊을 때부터 지금껏 자기 시간이라고는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그거 챙겨보겠다는 걸 내가 너무 막은 게 아닌가. 물론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건 변함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말이 심했던 게 아닌가. 분노를 가라앉히고 곰곰이 돌이켜보니 저라고 막 잘한 건 없는 것 같았죠. 그래서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장을 봐서 아내가 평소 좋아하는 해물찜을 만들어 놓고 저녁 시간에 맞춰서 상을 차려두었습니다. 여보, 운동 다녀왔어? 당신 좋아하는 해물찜 만들어 놨어. 아까 많이 기분 안 좋았지? 그리고 아내가 돌아오자마자 평소보다 조금 더 살갑게 맞이하고 바로 저녁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었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거부도 하지 않고 숟가락을 들길래 그래도 화가 풀렸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아내는 말도 없이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잠깐을 나가더라도 나 가게 좀 다녀올게요. 요 앞에 희진이 아줌마가 왔다는데 같이 운동 좀 다녀올게요. 라며 말을 하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면 이미 아내가 신발 신고 현관문을 나서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당신 나가는 건 좋은데 예전처럼 나한테 말 좀 해줘. 당신 나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문소리 들려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서 그래. 일부러 좋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는 그런 제 말에도 그게 싫으면 그냥 나랑 이혼해요. 라며 정말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무조건 핀잔을 주듯 받아치고는 싫으면 이혼하자는 식으로 말을 마무리했죠.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웃어 넘기려고 했지만 행동을 보면 절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곱던 제 아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아내를 지금껏 믿었고 믿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니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와 그런 말도 안 되는 식의 대화를 자주 나누게 된 이후로 이제는 운동복을 입고도 화장을 한 채 나가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원래 아내는 화장 같은 건 전혀 안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별거 아닌 변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쌓은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평소 아내의 행동을 생각해 봤을 때 저로서는 쉽게 넘길 수 없는 거였습니다.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지
하지만 이미 대화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지경이었기에 저는 결국 아내를 미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러 그날은 아내가 나가는 것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미리 전날 아내에게 몸이 안 좋아서 내일은 하루 종일 쉴 거란 식으로 이야기도 해두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나가는 문소리가 들리자마자 급히 지갑과 핸드폰만 챙겨서는 밖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평소 자주 입던 운동복이 아닌 조금 꾸민 듯한 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조금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게 열심히 뒤를 따라가기를 30분. 웬 탁 트인 카페에 들어가더군요. 무심코 카페 안을 보는데 아내가 향하는 자리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30년 지기 중마고우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제 친구한테 저와의 일을 상담하려는 것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와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해졌기에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중마고우에게 다가간 아내가 웃으면서 입을 맞추는 것을 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제 중마고우, 지금은 아내가 사별하여 없지만 죽고 못 살던 와이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친구의 아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에 저희 부부도 한동안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덩달아 침울해졌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런데 종철이 그 녀석은 마음이 어떻겠어. 우리가 챙겨주자. 라고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고 아내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이야기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부부는 어디 잠깐이라도 바람 쐴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제 국마고우를 불러서 함께했고 시간이 안 날 때도 일부러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는 바닷바람이나 쐬자며 차를 타고 근처 바닷가에 데려가기도 했었습니다. 단순히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것 이상으로 정말 가족까지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오랜 시간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좋은 친구였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너랑 네 아내 덕분에 그래도 내가 미진이 죽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너무 고맙다. 저희 집에 불러서 하루 같이 잤을 때는 먼저 잠든 아내 두고 저랑 단둘이 술잔 기울이다가 울면서 저런 말도 했을 정도의 친구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제 아내랑 바람이 났다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다리를 간신히 붙들고 아내와 친구를 지켜봤습니다. 겉보기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지만 스킨십을 하는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 맞은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정말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한테는 일부러 미행을 하려고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한 거였는데 집에 오고 나니 정말 몸이 너무 아파서 밤새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어요. 한번 크게 앓고 나니 머리는 차가워지더라고요. 아내가 왜 그렇게 저한테 이혼 타령을 했는지도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당연히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한 저는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연락하는 것조차 손이 떨렸지만 그래도 이대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혼할 순 없었기에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하자. 약속한 시간보다 미리 자리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친구가 금방 오더군요. 너무 태연하고 평소와 같은 얼굴로 웃으며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서 순간 저도 모르게 반쯤 남은 소주병을 친구에게 들이부었습니다. 너 내 마누라랑 바람 피우니까 재미가 좋디? 그걸 어떻게... 정말 미안하다. 근데 감정을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웃기고 있네. 감정 같은 소리 하네. 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 사랑하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는 헛소리만 하고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주먹을 쥐고 있으니 친구 녀석이 그러더군요. 자기를 용서하지 말라고. 그래, 그깟 여자 내가 버릴 테니 네가 주워가라. 지금이야 네가 사랑이니 뭐니 헛소리할 수 있지. 막상 살아보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 거다.
히스테리 부리면 남편이고 뭐고 안 보이는 여자니까. 머리 안 뜯기게 조심하고 나중에 와서 나한테 질질 빌어도 소용없을 줄 알아라. 아내의 욕을 하면서도 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정작 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앞에 있는 친구 놈은 자기가 무슨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굴고 있고 그 꼴을 보니 부하가 치미는데 그럴수록 목이 턱턱 막혀서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가짜는 자존심 부린 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강냉이나 하나 날아가도록 팍 때리고 싶었지만 그때 저는 어떻게든 당당한 척, 차라리 잘된 척하면서 둘이 바람 피운 것에 대해서 아무런 타격도 없는 것처럼 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니네 바람 피고 있단 사실 아는 거 내 마누라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마지막에 친구에게 절대 오늘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 아내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바로 이혼하자고 할 테고 그러면 저는 제 속을 풀 기회도 없이 이 일을 끝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포도를 먹고 있는 아내의 팔을 붙잡고 바람을 피울 거면 좀 더 제대로 된 놈이랑 피우지. 자기 아내 사지로 잡아먹은 놈이랑 정말 사랑이라도 하게? 참, 당신 눈도 났다. 라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가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이러더군요. 정말 뻔뻔스럽게 말입니다. 아내를 잡아먹었든 뭐든 당신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이왕 알게 됐으니 우리 이제 진짜 이혼해요. 애들도 컸고 꼭 우리가 같이 살 이유는 없으니까. 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 같은 이혼 서류를 방에서 가져와 저에게 건넸습니다. 대단하구나 당신. 이것도 준비해뒀어?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는 그냥 이혼 말고 적당히 잘 헤어져서 별거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두고 내가 명절 때는 애들 얼굴 보러 올 테니까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 와중에 애들은 신경 쓰고 정작 긴 시간 함께 살아온 저에 대한 예의는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것이 저를 더욱 자존심 상하게 했습니다. 대꾸도 안 하고 일단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한 뒤 던지듯 주고는 방에 들어가서 아내 옷이며 짐을 전부 거실에 내던졌습니다. 여기 내 집이니까 오늘부터 당장 나가.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어. 당신 집이요? 그래요. 나가요. 나간다고. 아내는 기가 찬 듯 참나만 반복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주섬주섬 제가 던진 짐을 싸서는 미처 꺼내지 못한 것들도 하나하나 챙긴 채 캐리어를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제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말이죠. 그러더니 집을 나가는 순간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난 할 만큼 했어요. 바람핀 거 불륜한 거 욕먹을 수 있는 일이랐지만 나한텐 이게 사랑이에요. 잘 지내요. 지금껏 불륜하는 놈들은 정신머리가 다 어떻게 된 놈이라고 욕해왔는데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됐는데 어제 문자가 왔네요. 아이들한테 이야기 안 한 거 맞냐고.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근데 솔직히 아직 자식들한텐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영원히 안 할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숨깁니까? 오히려 자식들이기에 더욱 투명하게 아내가 바람이 나서 집 나갔다는 사실을 정확히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이야기인 만큼 최대한 자식들이 충격을 덜 받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바람난 제 중마고 녀석은 아이들도 얼굴을 알 뿐만 아니라 만날 때마다 너무 잘 따랐기에 더 걱정이 됩니다. 지금껏 여러 가지 방법을 고심해봤지만 어떻게 이야기해도 자식들이 상처를 받을 것 같고 자기 가정 꾸려서 잘 살고 있는 애들을 저희 문제로 피해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자식들이 상처를 안 받고 지금의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정말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이거 고민하느라 매일같이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생겨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